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 작성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재무상태표하고요 손익계산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 붕괴부터 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과거에 우리가 붕괴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한번 과거에 썼던 붕괴 이용해 가지고 재무제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앞에 강의에서 이 내용 보셨을 겁니다. 이 붕괴 있죠? 그래서 저 앞에서 한 3강인가? 복식부기를 이용한 기업거래 기록 및 집계 사례 가지고 붕괴 5개를 봤을 거예요. 그죠? 보셨을 겁니다. 저희 초반인데 뭐 벌써 기억이 안 나가 그러면 곤란하죠? 예. 그래서 앞에 그 붕괴 사례 봤을 텐데요. 그 붕괴를 이용을 해서 한번 손익계산서하고 이제 재무상태표를 좀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합계자기산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붕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붕괴한 다음에 절차가 뭐라 했죠? 전기라 했죠. 전기. 그 시산표 만드는 건데 전기하고 시산표 만드는 거는 별건 없습니다. 계정별로 묶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붕괴를 봤을 때 일단 현금이 처음에 나와 있으니까 그 현금을 한번 묶어서 잔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죠. 예. 자, 처음에 보시면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이잖아요. 그래서 현금 이걸 다 묶습니다. 이거 자 1번이 할게요. 1번. 두 번째는 없죠? 자, 세 번째. 자, 현금 있습니다. 두 번째. 이쪽 보면은 마지막에 현금 있잖아요. 자, 세 번째 여기 되는데, 요 세 가지를 더하고 빼면은 현금 잔액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현금이 증가하는 건 차변이죠. 돈 받으니까, 돈을 받으면 현금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차변 쪽이 증가가 되겠네요. 1,500. 이걸 더합니다. 그래서 현금의 경우에는 1,000 더하기 500 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이 줄죠? 그래서 200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 합쳤을 때 현금 잔액이 얼마 나와요? 1,300이 나오죠. 요걸 만약에 T계정으로 하면은 전기가 되는 거고요. 요 내용을 시산표에 옮기면은 뭐 합계자기산표상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현금의 증가는 1,500이에요. 그죠? 그리고 현금의 감소는 200이고, 그리고 잔액은 얼마가 되죠? 1,3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채권 볼게요. 매출채권. 여기 매출채권 있죠? 이 500원이 잔액이 돼요. 네, 하나니까. 그 다음에 상품 보세요. 상품. 상품 같은 경우 일단 2월 1일 날 샀고요. 500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팔았죠? 그죠? 여기 두 번째 밑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 금액은 얼마가 돼요? 500원 빼기 300원 해가지고 잔액이 200원 되는 거죠. 200원. 그죠? 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가 있는데요. 이것도 딱 계정이 한 번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잔액으로 남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로 매입 채무, 미지급금 보면은 다 한 번씩만 붕괴가 나오니까 그냥 요 하나의 잔액이 그대로 그냥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도 마찬가지. 붕괴가 딱 한 번 나왔으니까 그냥 1,000원이 잔액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이제 수익, 비용 정리를 하면은
또 이제 합계장식산표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현금하고 상품 같은 경우는 증감이 있으니까 증감 내역을 뽑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딱 한 번씩만 거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할 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 분류해가지고 수익비용은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산부채자본은 재무상태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하고 상품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정별 잔액을 이렇게 뽑아 보니까 현금의 경우 1,000원, 500원, 그죠? 빼기 200원에서 1,3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요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증가는 1,500, 감소는 200 해가지고 잔액이 1,3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합계장식산표 보시면 아는데, 합계장식산표 보시면은 차변합계, 대변합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변합계는 기초금액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기초금액은 없는데 일단 증가금액은 다 넣어야 되니까 1,500원으로 합계장식산표가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상품도 보시면은 어때요? 500원어치 샀다가 300원어치 팔아가지고 200원 남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위에 붕괴 있잖아요, 붕괴. 그죠? 그리고 매출채권, 차량공방고, 매입채무, 그리고 기타 애들은 하나씩 발생을 했는데 뭐 추가적으로 줄어든 건 없으니까 그냥 요금에 그대로 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쭉 잔액을 맞춥니다. 그러고 나서 합계장식산표를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증가액이 1,500원이라고 했어요. 현금의 증가는 차변이죠. 합계, 요거는 기초금액에다가 단기금액을 다 포함시키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는 기초금액, 전년도에 넘어온 금액은 없으니까 그냥 단기 증가액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줄어드는 거는 대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200 쓰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잔액은 차변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의 증가가 감소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차변 쪽에 잔액을 넣어가지고 일단 맞추는 거죠. 예. 상품도 마찬가지. 500원어치 샀고요. 300원어치 팔았으니까 남은 잔액이 200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쪽으로 잔액이 남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고요. 자, 매출채권 차량 운반구는 감소액은 없으니까 그냥 잔액을 다 차변에 쓰면 되죠. 예,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자산이에요, 자산. 이제 회사가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회사에 돈을 벌게 해주는 어떤 시스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하고 미지급금인데 요건 부채죠, 부채. 요거의 발생은 대변이니까 대변 합계에다가 이렇게 적고요. 만약에 매입 채무나 미지급금의 감소가 있다면은 감소는 차변 쪽에 적으면 되죠. 그죠? 합계장식산표라고 해서 앞에 총계적 원장이나 부계장하고 다른 거 없어요. 약간 축약을 해서 좀 보기 쉽게 해주는 것 뿐이죠. 예. 그리고 자본, 뭐 그대로 있고, 그죠? 자본의 감소가 있다면은 차변에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상품 매출은 수익이죠. 수익의 감소가 있으면 대변에다가 이제 쓰면 돼요.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상품 매출은 1,000원이니까 1,000원 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급여는 비용입니다. 비용. 1,000원을 벌기 위해서 소모한 내역이죠. 그래서 물건값 300원에 급여 2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의 감소는 어디다 써요? 대변에 쓰면 되는 거예요. 대변. 네. 프로그램 보시면은 이 양식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보면서 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합계장식산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자산하고 비용은 발생이 차변, 그 다음에 감소가 대변이고요. 남은 잔액은 어디로 가? 다 차변으로 가요. 부채 자본 수익은 잔액이 어디로 가요? 다 대변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채 자본 수익의 증가는 대변,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수익의 감소는 차변,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차평균의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차변 합계하고 대변 합계를 더하면은 각각 3,600이거든요. 같죠? 그 잔액도 보면은 3,100, 3,100이니까 같다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비교해 보면은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차변 대변 합계가 맞지 않으면은 뭔가 오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오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차변 대변 금액이 일치한다고 해서 오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계정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거래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합계장식산표에서 찾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건 전산액 2급에서 좀 자주 나왔던 내용이죠. 예.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손익계산서 이렇게 되죠? 매출 1000, 매출원가 300, 급여 2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1000에서 비용 500을 빼면은 이익이 얼마 남죠? 그죠? 500이 남죠? 네.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되고요. 그죠? 상품 매출 1000, 매출원가 300, 급여 200 해가지고 이익이 500 나오고요. 이 이익이 어디로 가요? 회사의 자본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기말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작성이 될까요? 자, 자산이 있었어요. 자산. 근데 자산이 크게 한 4가지가 있었죠. 처음에 현금 얼마예요? 1,500에서 200을 빼가지고 1,300이죠. 그죠? 그 합계장식산표 내용을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상품은 얼마예요? 상품은 200이었죠? 매출 채권을 먼저 써야 된다. 그 유동성 때문에, 유동성.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있어요. 매출 채권을 먼저 쓸게요. 아니다. 그냥 된 대로 씁시다. 제가 지금 너무 앞서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자, 상품이, 자, 200 남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500이 있었고요. 차량 운반과 600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더하면은 1500에 1100이니까 자산 합계는 2600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채가 있어, 부채. 자, 부채가 있는데, 매입 채무가 얼마였죠? 매입 채무가 500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 600이었어요, 600. 그럼 부채가 얼마예요? 부채가 1100이죠, 1100. 부채가 1100이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본인데요, 자본. 처음에 자본금이 1000원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익이 지금 500 났잖아요. 그럼 자본 금액은 1500이겠네. 그죠?
그러면 1100하고 1500 합치면은 부채하고 자본 합계가 얼마가 돼요? 자, 2600이 되죠? 그러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 식도 이제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 빼면 뭐가 돼? 이익. 이 공식도 성립을 하는 거고요. 재무상태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논리가 맞음을 사례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원래는 더 좀 큰 사례가 줘야 되는데 저희 수업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다 보면은 계략적인 맥락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조금만 드린 겁니다. 완전 이론만 학습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계산서하고 그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그 관련 사례가 상당히 사이즈가 커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론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험 쪽에서 볼 문제고, 일단 저희 쪽에서는 프로그램을 다루니까 그냥 대략적인 것만 보고 분개하면 이렇게 재무제표가 나오는구나, 그 맛만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일단 저희는 그 분개를 집중해서 봐야 돼. 분개 아시겠죠? 네. 물론 이것도 사이즈 크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큰 게 아니에요. 한번 맛만 보고 지나가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손익계산서 작성한 후에 재무상태표 작성해야 되고요. 그럼 이해관계자들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보고 이 회사의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투자를 하든지 대출해두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회계의 어떤 기본 목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영자 입장에서 회계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실적을 보고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를 또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1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회계란 무엇인가, 그리고 분개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분개를 했을 때 그 기업의 어떤 실적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지는지까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어떤 총론을 본 거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강론을 보겠습니다. 강론. 이제 강론을 보는데, 일단 기업의 거래 중에 중요한 게 매출 매입이니까 그 매출 매입을 필두로 해서 관련 거래를 보고요. 그 다음에 매출 매입 이후에 어떤 거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쭉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의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분개를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분개 외우시면은 절대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머리에 과부하 걸려가지고요. 회계를 포기하게 돼요. 근데 이제 원리를 이해하고 즐겁게 공부하시면은 회계 지식도 늘어날 뿐더러 어떤 금융이라든가 경제, 사회 전반적인 지식도 늘어나니까 회계를 좀 열심히 공부하셔서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